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선거의 신성함, 그 본질을 지켜야 될 때라는 주제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신비로운 소리에 이끌려 절벽으로 향했던 쥐떼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소리만큼 달콤하고 위험한 선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는 신성한 권리지만 부정이 스며드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일부 지역에서 마약의 합법화를 투표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수가 원한다면 합법화된다는 논리죠.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딜레마입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옳은 방향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진정한 민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은 참여의 쉬움 또 확인의 엄격함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균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와 같은 블루 스테이트들의 저항 또 연방정부의 강행 속에서 이 독소를 걸러내는 고통스러운 해독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이 시점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선거제도의 대변혁 그리고 전 세계의 부정선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선거의 본질, 즉 유권자의 표 행사의 신성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상황부터 좀 살펴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2월 11일 모닝와이드에서도 신속하게 전해드린 바 있었죠. 미 하원에서 역사적인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Save America Act입니다. 정식 명칭은 Save America에서 시작된 명칭이었고 찬성 218대 반대 213으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연방선거에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시민권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비행기 탈 때도 신분증 보여주고 술 살 때도 신분증 필요한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에 신분증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아프다빗이라는 선서를 통해서 나는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에 서명을 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바이든 정부 당시에 2024년 Save Act라는 이름의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존의 법안을 더 강화를 해서 2026년 판인 Save America Act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화된 내용들을 보면 첫째, 등록할 때뿐 아니고 투표소에서도 사진의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 둘째, 우편 투표가 대폭 제한된다는 겁니다. 군인이나 장애인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각 주정부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유권자 명부를 대조해서 비시민권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넷째, 이를 어긴 선거관리인에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징역형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 안에 Save America Act에 업그레이드되면서 강화가 된 법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 더 내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선거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 법안이 하원은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기는 합니다. 53대 47인데 하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 전술을 쓰게 되면 법안 통과에 60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필요한 수는 7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가 이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자마자 dead on arrival, 도착 즉시 사망 여기에 선언을 했었고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의회의 승인 여부랑 상관없이 이번 중간선거에는 유권자 아이디 도입된다, 행정명령으로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게 됐습니다.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면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사용해서 전국적인 유권자 아이디 확인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행정명령의 유효기간은 기술적으로는 대통령이 스스로가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취소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순간에 민주당 주들은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시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6월에 예비선거가 코앞이고 11월 본선거까지 9개월밖에 남질 않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이 선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50개 주의 지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을 레드, 그리고 레드 블루, 블루 레드, 블루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식의 선거 방식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정치 성향이나 선거 아이디법의 이 강도를 기준으로서 나누어 보게 된 거고요. 레드, 그러니까 완전히 공화당 주가 되는 거죠.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면서 이미 강력한 사진 아이디를 실행하고 있는 주들입니다. 여기에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통과가 돼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방식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드인데 블루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 와이오밍, 유타, 아이오와 등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긴 한데 아이디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슨한 곳들입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는 공과금 고지서 같은 걸로 대체해서 선거를 할 수가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이런 지역들에게 1차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발효가 되면 이들도 사진 아이디 의무화로 전환을 해야 되는 준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요하게 있는 주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디를 느슨하게 하고 있는 주. 그리고 세 번째는 블루주인데 레드로 가고 있는 주들입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인데 아이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위스콘신, 미시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민주당 세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아이디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타협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진보적인 블루주들이지만 선거의 무결성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루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오레건, 미네소타, 벌몬트 등의 14개 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50개 주 전체 중에서 사실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발동이 됐을 때 실제로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은 14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번 전쟁에서의 최종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선거 당일 어떠한 신분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명대조나 선서만으로 투표가 가능한 지역이고 현재 50개 중에서 약 36개 주, 즉 72%는 어떤 형태로든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었던 주들이고 결국에 이 핵심 분쟁은 이 14개의 블루주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2024년 9월에는 SB 1174라는 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이 법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유권자 아이디 확인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드는 걸 아예 금지한 법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와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 9월에 SB 1174라는 법은 헌팅턴 비치, 우리 가까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헌팅턴 비치에서 우리는 헌팅턴 비치 안에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아이디를 보고
선거를 시행하겠다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그 지역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발효하게 됐던 법안이었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헌팅턴 비치도 그 지금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주법에 의한 그 선거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아이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개 주가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끝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법원의 싸움, 끝장 소송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이 주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하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거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에 있습니다. 6월에 예비선거를 치르려면 늦어도 5월 초 안에 이런 그 법적인 문제들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판결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민주당 주들에게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퍼셀 원칙 때문입니다. 선거가 코앞일 때는 규칙을 바꾸지 말라는 대법원의 오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이 원칙을 역으로 이미 연방법이 이 타임라인 안에서 빨리 정해지고 이멀전시 상황으로 결론이 나고 판결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 5월 달 정도에 나온다 하면 연방법으로 이미 결과가 난 거니까 선거가 가깝다는 핑계로 법 집행을 막는 게 오히려 더 큰 혼란이다. 결국은 선거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 공방을 하게 되는 대법원의 시계 가운데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인증의 거부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투표 자체가 아니고 투표 후에 인증 단계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연방 하원에서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등원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선거로 뽑힌 의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헌법 제1조 5항이 각 의원이 그 소속 의원의 자격 등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조항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는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가 연방의회에서 수리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혼란이자 당선된 의원들과 지역구들은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레드주와 블루주가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법이 각 주정부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법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레드주들의 시각은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비행기 탈 때도, 술 살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에 신분증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디 확인이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공평함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거나 시민권 없는 사람이 투표하고 또 합법적으로 투표한 사람의 그 표 가치가 희석되는, 이게 진짜 불공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조사에 퓨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 80% 이상이 유권자 아이디 확인에 찬성을 합니다. 성인의 83%가 아이디 의무화에 찬성한 설문조사가 있었고, 정당별로 봤을 때는 이 83% 안에 공화당 지지자는 95%, 민주당 지지자의 71%가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논할 것 없이 대체로 아이디 의무화라고 하는 것에는 다들 찬성하는 쪽에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주들의 이 시각은 어디에서 시작을 한 거냐면, 여권을 만드는데도 돈 들지, 또 출생증명서 발급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죠. 또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게는 이것조차도 큰 장벽이기 때문에 투표라는 건 소비 행위가 아니라 헌법적인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이 평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레드가 말하고 있는 평등은 1인 1표의 동등한 가치, 부정투표로 내 표가 희석되지 않는 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다면, 블루가 말하고 있는 평등은 경제적인 배경이랑 상관이 없이, 장벽 없이 문턱 높이지 말고 투표할 수 있는 접근성,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두 시각 모두 공정한 선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레드는 부정투표를 두려워하고 블루는 투표권의 억압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2026년에 미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타협이 아닌 대결을 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이 유효하고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라는 최종 판결을 할 경우에 캘리포니아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행정적, 법적 강제 개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블루주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예측되는 4가지 핵심 변화를 정리해보면 먼저는 주법의 즉각적인 무효화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SB 1174 같은 법이 지방정부에서 아이디 요구 금지법이 있었죠. 근데 이게 연방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모든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선서만으로 투표지를 배부하던 방식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이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투표소 관리자에게 사진 아이디 확인 매뉴얼 배포하고 이것을 강제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듀얼 밸럿입니다. 이중 투표지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끝까지 주법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한다면 애리조나의 사례처럼 투표지가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연방용 투표지, 그러니까 사진 아이디를 제시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투표지죠. 여기에는 대통령, 상하원 의원 선거용이 다 연방용의 투표지가 있겠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선서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투표지, 그러니까 주지사나 주의원, 그러니까 지방선거용의 투표지를 받아서 선거에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가 요즘에도 대통령 선거할 때 제일 늦게 나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애리조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가장 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중 투표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연방자금에서의 돈줄 차단이 됩니다. 선거관리 보조금뿐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지원되는 예산을 중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중에는 선거관리 보조금뿐 아니고 교통예산, 복지 등등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 지원금이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 경제의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들 연방 자금의 이탈이라는 게 주정부 운영에는 치명상을 입힐 수밖에 없고,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뉴스 중에 올라온 것 중에는 LA 카운티 보건소 14곳 중에서 7곳이 펀드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된다는 것도 이게 벌써부터 연방 자금 지원 조달이 삭감이 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선거 결과의 불인정 그리고 공석 사퇴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고 여기까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해드린 시나리오 가운데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거라면 두 번째가 되고 있는 이중 투표지 상황이 가장 현실적인 내용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선거의 무결성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된다면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2024년 7월 대선에서 마두로 정권이 개표 수치를 조작을 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한 거냐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별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마두로 51.2% 당선이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통계학자들이 이것을 역추적해서 분석해 보니 마두로의 득표수가 총 투표수의 정확히 0.511을 곱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역산을 해서 숫자를 끼워 맞추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작이 어떻게 들통이 난 거냐면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년 전부터 준비했었던 007 작전 덕분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투표소의 80% 이상에서 개표 확인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참관인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 종이들을 지켜냈고 즉시 사진을 찍어서 비밀 서버로 전송을 하고 또 선거 이틀 후에 야권에서 웹사이트를 열어서 모든 유권자가 자기 동네에 있는 투표소의 실물 개표 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게 곤살레스 67%,
마두로 30%, 정권의 발표와 정반대였던 겁니다.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라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던 브라질조차도 여기에서는 손절을 했었죠. 결국 2026년 1월 3일에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으로 마두로가 체포됐고 물론 뭐 부정선거 때문에 미국에서 체포를 한 건 아니었지만 마약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정선거 이슈까지 한꺼번에 엮이면서 현재 그는 뉴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하면 있을 수 있는 지금의 그 올라오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유럽의 조지아입니다. 2024년 10월 총선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조지아의 꿈이 압승을 했고 하지만 친서방 성향의 야권과 대통령이 대규모의 투표 조작 또 러시아의 개입을 주장하면서 선거 무효화가 선언이 되고 지금까지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조지아의 선거 결과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등 가짜 선거라든지 독재 종식 등 부정선거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선거의 논란이 거의 없는 나라들은 어딜까요? 바로 일본과 핀란드입니다. 일본, 최근 지난주에 총선이 끝났죠. 일본이 수기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손으로 써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2년에 잠깐 전자투표를 실시한 지역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도 기계 고장이랑 시스템 오류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없던 일로 바뀌게 되면서 1950년 이래에 지금까지 일본은 투표소에 비치된 연필로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이름 표기 잘못되면 무효고 유권자가 후보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김현지인데 김현자라고 쓰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디지털 조작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기계도 없고 원격 해킹을 통한 수치 조작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증거라는 건 100% 확보가 됩니다. 모든 투표권이 종이로 남아 있어서 의혹이 생기면 언제든지 재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유포지라고 하는 특수 합성지를 사용해서 투표자가 종이를 접어서 함에 넣어도 통 안에서 스스로 탄력 있게 펴지면서 덕분에 수천만 장의 수기 투표지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집계를 할 수 있는 그 수기 투표임에도 집계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기계는 일본의 정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계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필체는 속일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수기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되고 있고요. 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일본과는 방식은 조금은 다르지만 번호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한 단계 간소화된 방식이고 후보자의 이름 대신에 후보의 고유 번호를 쓰는 겁니다. 이름을 길게 쓰는 것보다 오타 위험도 적고 여전히 유권자가 직접 손으로 쓴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확실성을 유지합니다. 핀란드도 전자투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인간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종이라고 하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편리한 디지털이 그 결과에 의문을 남기고 계속해서 퀘스천이 있지만 불편한 아날로그는 승복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에 대해서 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선거의 본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접근성일까요? 모든 사람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바탕을 깔고 있는 본질은 신뢰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던진 표가 정확히 집계된다고 하는 확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안심,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6월의 예비선거, 또 11월 본선거를 향해 가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 공방, 주정부의 충돌,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주들이 되겠죠. 또 대법원에서의 판결, 앞으로 수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의 신성함, 그 본질, 그것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여정, 그리고 전 세계의 고민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